우리 지난주 목요일까지 진행했던, 그러니까 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역시나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LMS에 딱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전 거 따라가다가 중간에 망했다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노트북을 새로 사서 옛날 거가 날라갔다 하는 친구들은 다운로드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여유롭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6주차 자리에 올라가 있는 뷰 간 데이터 흐름 연결이라는 수업 자료까지 구경해보고, 거기도 지금 최종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까지 진행하는 걸 이번 주 내지는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보는 걸 일단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제 넘버원 마감이 모레까지란 말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밤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과제 넘버원을 아직 중간에 진행하다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을 다음 주에 봐드리면 그거는 거의 고인 능욕 같은 거잖아요. 마감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많다 싶으면 이따 중간 쉬는 시간쯤에 조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과제 넘버원 도와드리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6주차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쿨하게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고 거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일단은 지금 미리 고정을 해둘게요. 그 6주차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자료까지를, 그러니까 우리 총 3세트로 전체 이론 내용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 중에 앞에 2세트까지를 시험 범위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9주차 자리에 보여드릴게요. 9주차 자리에 그래서 지난 문제집들 해가지고 소위 족보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F로 수업이 제가 대충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기출들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고, 평가 방법 안내 요거는 사실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야 올리고 앉았었어요. 그래서 저기는 사실 지금은 큰 내용은 없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 기말 프로젝트 어떻게 채점할 거냐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할 거니까 뭐 지금 굳이 구경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석 같은 경우는 우리 평소에 하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이제 와서 우리 3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잖아요. 6시 정각에 딱 마감할 수 있게끔 분초 잡아가지고 지금처럼 올려놓을 겁니다. 스마트 출결을 띄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 시간 안에 이 숫자 입력하면 일단은 출석이고, 혹시나 뭐 딴 데 갔다 왔다 늦는다 라든가 하면 그때는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면 나중에 출석으로 다시 오버라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기타 점수는 10% 잡혀 있고, 일단 재수강하는 친구들 A 플러스 못 받으니까, A 제로까지 못 받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석차 1등을 했다 라면 그 친구가 A 제로 받기에 가장 높은 등수가 되도록 요 기타 점수를 까서 밸런스를 보정하는 용도를 일단 10%를 잡아놨어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재수강을 할 수 있는 점수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만점을 받아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한 게 지금 있기는 해요. 요거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구경을 같이 해보는 게 낫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뭐 이런 첫 페이지는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친구들이 동등한 수준의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게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일단 시험은 우리 9주차 우리 수업 시간에 봅니다. 근데 2시간을 볼 거예요. 우리 수업은 3시간짜리니까 일단 앞에 30분 뒤에 30분을 띄고 중간 2시간 동안 진행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반부터 볼 거긴 한데 뭐 평소처럼 그냥 일찍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9주차 우리 수업날 못 오시는 경우에는 8주차 금요일 전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조금 약간의 페널티 같은 느낌을 적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타겟책을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은 9주차 목요일에 볼 건데 그때 못 오는 친구들은 9주차 월요일에 시험을 본다든가, 그럼 이제 공부할 시간이 3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정을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여간하면 큰일 아니면 그냥 수업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일단 그렇고, 이제 수능 같은 거 출제하시는 분 보면 이제 수능 출제위원분들 수능 당일날까지 막 어디 가둬놓잖아요. 그죠? 냉장고에 음료수 넣어둘 테니까 알아서 드십시오 이러면서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수업 시험지 문항을 출제를 할 건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저는
목요일 시험이다. 그럼 목요일부터 출제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는 출제자의 신분이 아닐 수 있도록 여러분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9주차 목요일 당일에는 제가 이제 신분이 출제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업과 관련한 내용을 물어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제로 채팅 금지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8주차에 다른 시험 중간고사들 잘 보신 다음에 9주차 수요일까지 슬쩍 한번 구경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등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같은 경우는 두 교시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1교시는 이론 시험, 그 다음에 2교시는 실습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나를 예를 들면 객관식, 뭐 단답형, 그 다음에 뭐 서술형 그런 노말한 필기 시험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여러분 집에서 .pdf 파일 슬라이드 내용을 보고 요거에 대한 답은 여기 있었구나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업 자료 내 명시된 내용들 안에서만 출제를 할 거고 그다음에 몇몇 문항들은 조금 오픈 퀘스천 같이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막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느낌으로 힌트를 이제 부착을 할 거예요. 그 내용을 읽고 한국말을 적어주시면 뭐 50분 안에 아마도 전부 다 답을 적으실 수 있으리라고 상정하고 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습 시험이 역시나 50분으로 잡혀 있고 중간 쉬는 시간 20분 해서 그래서 합의 120분 해서 2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실습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실질적으로 내가 구사를 할 수 있나 없나를 필기 시험으로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 여러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슬프지만 펜으로 자바 코드를 적으시도록 문항을 출제를 할 겁니다. 일단은 .xml 파일 우리가 맨날 디자인 화면에서 마우스로 딸깍거리면서 지금 .xml 파일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XML 코드를 직접 칠하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2교시 문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컴포넌트 트리 이렇게 돼 있고 뭐 지금 화면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 화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컴포넌트 트리를 보여준다는 거는 각각의 예를 들면 버튼의 아이디라든가 그런 거 찍어서 보여드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놔둔 상태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 내용물 또는 뭐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 내용물을 한번 적어보시라와 같은 식으로 출제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자동 완성 기능을 지금 적극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뷰라는 이름의 빨강색으로 색칠이 된다거나 하는 거 여러분 경험을 몇 번 해보셨을 텐데 그때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키를 마지막에 쳐서 우리가 평소에 직접 적지 않았던 임포트 문인가 뭔가를 맨 위에다 적어야지 그 뷰라는 네 글자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전에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친 적 없었던 글자들은 다 잘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답안을 적으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1교시는 순수하게 진짜 슬라이드에 답이 적혀 있는 걸로만 낼 거예요. 2교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막 이런저런 앱들 만들어 보고 과제로 씩바 같은 거 다뤄봤는데 그래서 이제 글자 크기, 색상 같은 거 조정하는 앱을 만들어 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항을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것들을 조합해서 그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문항에 도전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항상 키보드로 치고 있지 펜으로 자바코드 적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론 시험에 비하면은 부분 점수 조건이 좀 더 다양하게 배분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자바 동네다 보니까 여러분 파이썬 쓰다가 자바로 넘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미콜론 지금 종종 빼먹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원론적으로는 .자바 파일에 있어야 되는 세미콜론이 하나라도 없으면 Shift F10 눌렀을 때 앱 자체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본다면 다른 코드를 어떻게 짰든 오류남 하면 0점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 수술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차림표를 마련을 해둘 겁니다. 세미콜론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음 하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5점 하고 제가 대신 세미콜론을 찍어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척추 교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랑 동등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경에서 그 코드를 쳐보고 Shift F10 눌렀을 때 문항이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 없나로 이제 배점을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한번 필요하다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해서 그 문항이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채점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부분 점수 조건이 많으니까 우리 지금 과제 남반 생각해봐도 과제 남반도 그 식바 4개랑 에디 텍스트랑 이렇게 해서 에디 텍스트로 글자 바꿀 수 있으면 몇 점, 식바로 글자 크기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으면 10점 이런 식으로 지금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점수 측정하는 거. 그래서 2교시 시험 문항도 비슷한 느낌으로 전부 다 달성하면 무조건 그러면 이제 만점이 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분 살짝만 해도 점수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해 둘 테니까 5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시도를 해서 제출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는 일단 슬라이드 파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별표 몇 군데 쳐놨잖아요.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 뭐 그런 거 시작 1주차 수업 자료라든가 등등에 별표 쳐져 있는데 걔네들은 시험 범위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수업에서 직접 다뤄본 .xml 디자인 화면 내지는 .java 코드들도 한번 눈에 익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이랑 같이 한번 구경해 보면 우리가 늘 지금 되게 비슷한 작업들을 연거푸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성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해요. 자, 이 부분은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만 해볼게요. 그런 데서 제가 치사하게 내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저만 답 맞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올해 이제 같이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자바 코드를 달달 외워서 들고 온다거나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몇 번 봤어요. 그럼 되게 개 배신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특히 2교시 같은 경우는 내가 외워온 코드는 그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예요. 그리고 2교시에는 그때와는 다른 목표를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믿지 마시고 꼭 과거의 그 코드를 왜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쳤었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 이제는 이 부분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은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뭐 해야 되죠? 와 같은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으니까 그 흐름을 시험 공부할 때 한 번 더 탑승을 해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시험 당일날 우리 LMS 수업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시험범위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조금 늦게 진행하는 친구들 있는 것 같아서 프로젝트 계속 백업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랑 포함하면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이랑 같이 살펴보면 지난 반 학기 동안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이름과 관련한 안내 우리 지금 막 되게 복잡한 이름들 많잖아. 예를 들면 뭐 온식바 체인지드 리스너 막 이런 되게 긴 이름들이 안드로이드 동네에선 당연하다는 듯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당연스럽게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안드로이드용 자바 코드를 짠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자동 완성 기능을 제발 좀 적극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길게 가져간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 만들었던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동네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름들이 거의 6자를 넘지 않아요. 6자보다 길면 아무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랬어요. 자동 완성 기능은커녕 이런 개발 도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장 켜고 코딩한 겁니다.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21세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과 관련해서 살짝 먼저 안내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자, 일단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형형색색으로 막 빨간 줄도 쳐주고 막 난리도 아닌데 우리 시험지는 제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흑백으로 인쇄할 겁니다. 우리 지금 아래층 내려가면 그 복사실 있잖아요. 거기 아저씨한테 부탁드려갖고 인쇄해갖고 들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INT 적는데 굳이 막 빨간 펜을 옮겨가지고 적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검은 펜 하나로 모든 답을 다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시험 당일에는 아쉽게도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 완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를 감안해서 시험 당일에는 여러분 문제지 나눠드리고 거기 중간중간 답안 적는 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별첨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특히나 2교시 때 답을 적을 때 여러분이 도입해야 될 만한 이름들이랑 예를 들면 메서드 이름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름들 또는 어트리뷰트 이름들이랑 걔네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괄호 안에 뭐 집어넣으면 되는지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해서 그거를 별도의 종이로 만들어서 같이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그런 이름들, 복잡한 이름들, 뭐 add text, change the listener를 철자 그대로 외우려 노력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자바 코드 작성할 때 어떤 이름들은 미리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름을 도입해서 썼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직접, 예를 들면 tv 언더스코어 뭐 어쩌고 저쩌고 bt 언더스코어 런치와 같은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직접 도입을 해서 써본 적은 꽤 많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예를 들면 새로운 인트 변수 이름을 선언을 적고 도입을 해서 쓴다든가 와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갑이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니까 본인이 직접 새로운 이름 자유롭게 정해서 쓰시면 돼요. 다만 그때는 여러분이 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X라는 자리에 처음에 뭔가를 담고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담고 사용자가 다른 버튼 눌렀을 때 그 값을 꺼내와서 써야 된다는 상황에서 양쪽에 대해서 동일한 여러분이 선언해 놓은 그 X라는 이름을 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도입한 이름을 여러분이 원래 목표대로 잘 쓰는 건 여러분의 책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 종이에는 이름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나눠드리는 그 참고용 종이에는 그 내용들 중에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이름이 뭐가 있냐 잘 고르시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이름 도입해 가면서 답안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 자체는 외우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긴 한데 비슷한 느낌으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주요하게 다뤘던 개념 내지는 요소에 대한 이름이나 뭐 메서드 이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기 위한 이름이었냐 같은 그런 메서드 호출식을 적는 의의 같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 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find view by id 뭐 하는 애냐, second view 뭐 하는 애냐와 같은 것들은 슬라이드에서 꽤 오래 시간 동안 다뤘던 거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지 하면 이게 우리 중간고사 설명 안내문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출석 못 찍은 친구들 찍어주시고. 몇 명입니까? 15, 7, 17. 왜 맞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드디어 끝을 볼 때가 왔어요. 4주차에 시작한 거를 끝을 낼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Shift F10 눌러서 지금 실행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보라색 버튼 클릭할 때마다 150 곱하기 150 크기의 회색 버튼이, 네모 버튼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 안에 임의의 위치에 예쁘게 잘 나오면 성공이에요. 요걸 이제 살짝 고쳐서 우리가 순발력 테스트 앱 같은 느낌으로, 순발력 측정 앱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처음에는 지금 보라색 버튼밖에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 껐다 켜면 얘는 보라색 버튼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면 회색 버튼이 하나가 등장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회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저 사람이 몇 초 만에 회색 버튼을 눌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임의의 위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회색 버튼의 위치를 파악해서 마우스나 검지손가락을 이동시켜가지고 꾹 눌렀다가 떼야 됩니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서 그거를 텍스트 뷰로, 지금 헬로 월드 뜨고 있는 저 텍스트 뷰에다가 띄워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흐름을 한번 구성해 봅시다. 그러면 저 사람이 회색 버튼을 눌렀는지 몇 초 걸렸냐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몇 초 걸렸냐에 해당하는 정보가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몇 초 걸렸냐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시계 같은 걸 열심히 봐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시각이죠. 지금이 몇 시 몇 분 몇 초냐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재려면 시작 시각과 끝 시각 두 개의 시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시각은 현재 살짝 얘기한 거 들어본 바로는 보라색 버튼을 클릭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회색 버튼을 클릭한 시점까지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언클릭 이벤트 발생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지금 몇 시냐 그 값을 백업을 해서 적어두면 돼요. 그 다음에 회색 버튼 눌렀을 때 지금은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그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코드를 실행해야 되냐, 우리가 얼마든지
이벤트 핸들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색 버튼은 우리가 .xml 파일에서 미리 계획해 놓은 버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xml 파일에서 직접 그 회색 버튼의 언클릭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java 파일에서 새로운 지금 추가하려는 new 버튼 해가지고 만든 그 버튼 인스턴스에 대해서 점 찍고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뭐 식바 언 뭐 어쩌고 저쩌고 체인지드 있고 그 다음에 에디 텍스트 체인지드 같은 걸 리스너 자주 부착해 봤잖아요.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도 언클릭 이벤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리스너를 .java 파일에서 부착할 수 있습니다. 뭐 자동 완성하면 알아서 잘 튀어나오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시각이 몇 분이냐,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시점은 이제 시작 시각은 아마도 이미 100% 기록돼 있을 테니까 그걸 뺄셈을 해서 시간이 몇 초가 걸렸냐, 그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계산을 성공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도 눈으로 볼 수 있게 텍스트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는 것까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는 한 두세 정도 페이지를 가지고 MK1, 2, 3 같은 느낌으로 해서 한번 차근차근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 다 됐습니까?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20명짜리잖아요. 19명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 저한테 막 자주 물어보시고 해서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화요일반, 월화반 같은 경우는 그쪽은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본인들끼리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0명이 한 번씩 손들어서 5분씩 걸리면 250분이란 말이에요. 집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보다 손 드는 횟수가 확실히 적은 것 같다고 느끼긴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뭐 천천히 가도 되니까 여러분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도 필요한 친구 없으시면 한번 슬렁슬렁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일단 마련되어 있는 건 이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무슨 코드 실행할 거냐를 우리가 집어넣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는 지난 시간에 미리 적어왔어요. 여긴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새로운 버튼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 인스턴스 만드는 코드 bt는 new 해갖고 잘은 모르겠지만 컨텍스트를 디스로 놔둔 채로 밀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추가할 때 어떤 식으로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너비 높이는 150 곱하기 150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마진, 탑 마진,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버튼의 위치는 여기로 해주세요. 와 같은 것들을 지정하는 걸 위해서 파람스라는 거 새로운 이름 도입하고 거기다가 잘은 모르겠지만 프레임 레이아웃용 추가할 때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값들 모아서 담기 위한 레이어 파람스 인스턴스를 역시나 만들어서 걷다 150, 150 그 다음에 주사위 굴린 거에서 담은 다음에 그 두 가지 방금 만든 버튼이랑 방금 세팅한 파람스랑을 한꺼번에 밀어놓고 애드뷰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새로운 버튼이 보라색 버튼을 누를 때마다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일단은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지금 몇 시냐에 해당하는 시계를 보고 그 시각을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근데 그 기록해둔 시각은 이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써야 되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걔는 나중에 한참 뒤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컴퓨터 기준으로는 0.1초 뒤도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에 사용자가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나 다시 가져와서 써야 되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파이썬 동네에서도 그거 구경해 들어본 적 있죠? 뭐 로컬 변수니 뭔지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함수 정의 안에서 넘버는 3 한다고 해서 바깥에서 뭔가 그걸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다. 막 오류 난다.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얘네들처럼 선언을 이 안에다 적어 놓으면 이 이름 이 변수 이름 자체를 이 메서드 정의 안에서만 쓰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현재 시각을 담아버리면 걔는 이번 닫는 중괄호 만나면 증발합니다. 다른 곳에서 쓸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 살짝 위에서 엔터를 조금 쳐주시고 이게 지금 몇 번째 줄이냐 한 20번째 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 랜드 적혀있는 여기다가 엔터를 좀 치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각 좀 더 정밀하게는 시작 시각을 기록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선언을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자바 동네에서 시각을 다룰 때는 long 형식을 쓰나 봅니다. 길다는 뜻이죠. long 한 다음에 뭐 start time 정도로 이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내가 새로 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요 밑에 내용
요 프로젝터 보면서 같이 따라서 치고 싶다면 요 이름을 스타트 타임으로 잘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보정 못 해주니까 스타트 타임이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ST까지만 적어도 자동 완성되도록 T를 대문자로 해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뭘 담고 스타트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세미콜론을 찍어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중간중간 요거를 표현을 하긴 했는데,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일단 어떤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서 적은, 달리 말하면 로컬 변수 이름은 아니게 됩니다. 자바 동넷은 이런 느낌으로 적는 걸 필드라고 불러요. 아무튼 랜드라는 이름, 스타트 타임이라는 이름 두 개를 도입해놨고, 일단 쟤네 둘은 현재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목표,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도 쓸 수 있고 회색 버튼 눌렀을 때도 쓸 수 있는 이름들이다라고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미리 이거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회색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내려가서 이제 언크리에이트보다 아래에 있는 여기서 이제 현재 시각을 기록을 해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할 거면 현재 시각은 최대한 늦게 기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 바로 밑에 add view보다 더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start time 은 한 다음에 는 수식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해내둔 그 롱 한 칸 자리에다가 현재 시각을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각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은, 일단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0.5초, 0.01초 막 이런 식으로 초 단위 이하를 다룰 예정이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이 2024년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그런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오리지널 자바에 있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시스템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노 정도로 적으면 system.nanotime이라는 메서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한테 롱 형식 값을 주는 애예요. 그래서 엔터키 치고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시계를 보고 나노 세컨드급의 정밀도를 갖는, 진짜 1나노까지 정밀도가 나오진 않긴 한데 아무튼 단위가 나노 세컨드인 어떤 숫자 하나를 줘요. 현재 시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스타트 타임 자리에 담아두면 일단은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현재 시각을 기록한다 목표는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순발력을 재기 위한, 저 사람의 반응 속도 얼마 만에 눌렀나를 재기 위한 시작 시각 기록은 성공하는 셈이에요. 그럼 이제 끝 시각을 기록할 건데, 끝 시각은 언제 기록할 거냐? 저 사람이 지금 새로 뿅 하고 나온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기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중괄호 안에서 현재 시각 기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저 사람이 회색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서드 정의 안에다가 현재 시각 재고, 그거를 예를 들면은 로컬 변수 end time 같은 데다가 담아두도록 하면 됩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는 지금 새로 추가하는 버튼, 여기서 지금 BT에 담겨 있는 버튼이 앞으로 나올 회색 네모 버튼이란 말이에요. 걔의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부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버튼 눌렀을 때 뭐 할 거냐는, 이런 레프트 마진, 탑 마진처럼 이 버튼 자체가 아니라 레이아웃이 알아야 되는 정보냐 물어보면 아니죠. 이 버튼 눌렀을 때 뭘 할 거냐는 순수하게 그 버튼한테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파람스 점 어쩌고 저쩌고를 하는 게 아니라 BT 만든 다음에 BT 점 하고 스타트를 하면 될 거예요. 그 버튼 자체에 대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하겠다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set onClick listener 대충 SOCL 정도 치면 이걸 자동 완성 목록에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set onClick listener를 골라서 엔터를 쳐주시고, 그러면 나한테 물어볼 겁니다. 괄호 안에 리스너 뭘 부착할까요? 우린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즉석에서 만듭시다. 새로운 new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조금 기다리면 view.onClickListener 랍시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우리 이전에 느꼈던 것처럼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뭐 텍스트 체인지드니 뭐 식바 뭐 체인지드니 그런 애들이랑 다르게 메소드 정에 딱 하나만 들어있는 되게 단출한 버전을 자동 완성해 줄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 언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해야 될 만한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뭐 클릭하기 전, 클릭 도중, 클릭 후 뭐 이런 짓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내용물을 채워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채우는 내용물은 지금 추가하려는 그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할 거냐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점에 우리 데이터 측면에서 본다면 보라색 버튼이 이미 눌린 이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타임에는 시작 시각이 잘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각이 곧 회색 버튼을 누른 바로 그 시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일단은 비슷한 느낌으로
그 사용자한테 가장 유리한 느낌이 되도록 끝 시각은 일단 가장 먼저 기록을 해두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롱 한 다음에 엔드 타임은 시스템 점 그냥 엔터 치면 아마 나노 타임 골라줄 거예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저놈은 맨날 하던 일 하던 애야 하기 때문에 자동 완성에 가급적이면 직전에 썼던 메서드 이름, 직전에 썼던 등등을 상위에다가 띄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나노 타임 잘 적고 여기서 그냥 점 찍고 엔터 치면 또 나노 타임 골라줄 거예요. 아, 또 롱 형식값 받는다고? 그럼 또 시간 재겠지 하는 식으로. 아무튼 그거를 엔드 타임, 로컬 변수 엔드 타임에 담아두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시각을 재는 건 끝났어요. 우리는 나중에 이 둘을 뺄셈을 한 롱 형식 값을 나노세컨드 단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요한 뺄셈 결과 정보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바로는 걔의 아이디를 그냥 tv라고 지정했던 걸로 기억해요. 좀 이따 r.id 하면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해야 될 일은 중요한 데이터 이제 뺄셈만 하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자도 눈으로 볼 수 있게 화면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화면 윗열에 있는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해야 돼요.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역시나 그 뷰를 찾아와야 됩니다. 텍스트 뷰 엔터 치고 tv는 그 다음에 fv 하면 find view by id 자동 완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r.id 한 다음에 좀 기다리면 tv라고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tv가 없다 하면 지금 살짝 .xml 파일 가서 컴포넌트 트리 보고 그 텍스트 뷰의 id 잘 지정돼 있나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tv라는 로컬 변수에다가 그 세컨텐트 뷰 할 때 만들었던 .xml 파일 내용 토대로 만들었던 화면 위에 보였을 헬로 월드 느낌표 띄우고 있는 그 텍스트 뷰를 인스턴스를 집어넣어둔 채로 스타트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tv 점 한 다음에 이제 set 텍스트만 하면 돼요. tv 한 다음에 점 찍고 set 텍스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무슨 텍스트를 밀어둘까요? 근데 일단 우리 손에는 롱 형식 값이 있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스트링 형식 값을 만들어서 저기다가 띄우면 돼요. 그렇기는 한데 이전에 아이스크림 할 때도 살짝 튀어나온 적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자바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int 더하기 스트링 하면 스트링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int 값 3 더하기 1입니다. 큰 따옴표에서 덧셈을 하면 3원입니다 라고 튀어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노세컨드 단위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그래요. 요거 뺄셈이랑 덧셈씩 섞으면 되게 번잡할 테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 elapsed time 같은 거 해서 end time 빼기 start time 해서 일단 뺄셈 결과를 담고 진행합시다. 차근차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elapsed time 플러스 큰 따옴표하고 ns 걸렸습니다. 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하겠죠. 까지 하면 일단은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흐름은 완성한 셈이 됩니다. 이제는 버튼 새로 만들고 걔 이벤트 리스너 부착하고 그 다음에 걔를 어디다 보여줄 거냐 등등 정한 다음에 출구하고 있다 보면 돼요. 애드 뷰를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Shift F10 누른 다음에 보라색 버튼 누르고 불꽃 같은 속도로 번개 같은 속도로 회색 버튼을 눌렀다 띄면 나의 순발력이 몇 나노세컨드급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나노세컨드니까 10억이 나오면 1초입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좀 불편하다라면 예를 들면 나누기 1000 해서 담는다든가 하면 이제 마이크로 초 단위를 볼 수 있는 거고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의 순발력은 제가 아직 16진수로 20대이기 때문에 0.3초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제가 이거 빠르게 지금 누르려고 의자까지 준비해왔어요. 갑니다. 0.4665초 걸렸습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정상 동작하는 친구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데이터 흐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 지금 노트북 인텔 CPU 쓰고 있을 거니까 걔는 여러분들한테 100 나노세컨드급의 정밀도를 일단은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뒤에 00이 나오면은 걔는 진짜 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딱 100분의 1 확률로 딱 맞춰서 00이 튀어나온 건 아니기는 해요. 아무튼 이게 좀 불편하다 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나누기 1000, 나누기 100만 하면 밀리세컨드 단위 등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우리 막 뭐 이게 4가 4초인지 0.4초인지 정도는 얼마든지 눈치로 볼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자 지금 보시면 그렇게 한 번에 0.4초의 여정이 끝났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얘는 지금 보라색 버튼과 회색 버튼이 둘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색 버튼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번에는 64.8초 걸렸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거짓부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색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잘 동작해요. 근데 얘는 지금 여전히 화면에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사용자가 또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클릭하면 당연스럽게도 우리 가장 마지막에 중괄호 안에 적었던 그 내용을 한 번 더 실행할 거예요. 스타트 타임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드 타임만 한 번 더 재고 그래서 일랩스드 타임을 재고 그 결과를 지금 텍스트 뷰에다가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오면 정상이에요. 자, 더 심각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는 보라색 버튼을 열심히 눌러서 이렇게 운이 안 좋니? 이 보라색 버튼 주변에 회색 버튼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클릭을 해요. 대충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 보라색 버튼을 누를 때마다 스타트 타임을 다시 정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버튼 지금 추가하죠. 사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스타트 타임은 보라색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엔드 타임은 여기 있는 회색 버튼들 중에 뭘 누르든 간에 아무튼 갱신이 돼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는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제 보라색 버튼을 누르고 따다와 같은 느낌으로 이미 존재하는 아무 회색 버튼이나 누르면 그러니까 보라색 버튼 누른 채로 아무 회색 버튼이나 클릭을 하면 성공적으로 스타트 타임 기록하고 회색 버튼 눌렀으니까 엔드 타임 기록해서 지금 되게 전 이 정도로 지금 민첩성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0.19초밖에 안 걸렸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아까 0.5초 걸렸는데 지금 갑자기 좀 회춘한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현재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 우리가 회색 버튼 만들 때마다 그 회색 버튼 각각에 대해 동등한 느낌으로 걔 누르면 엔드 타임 재면 돼요. 그 다음에 결과 보여주면 돼요. 와 같이 동등하게 적용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걔를 몇 번째 추가한 버튼이냐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참 이전에 예를 들면 3분 전에 추가한 버튼을 지금 누른다 하더라도 방금 전 추가한 버튼이랑 완전 동등하게 실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지 않도록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요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회색 버튼 원래 있던 거를 또 눌러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보라색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회색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로 보라색 버튼을 또 눌러도 상관없다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숫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쪽은 숫자가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조금 원초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 사람이 지금 원래 회색 버튼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프레임 레이아웃 어느 부분을 눌러도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보라색 버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로 회색 버튼을 누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타트 타임이 결정된 이후 시점에나 엔드 타임을 재게 됩니다. 회색 버튼이 화면에 보이려면 그러니까 회색 버튼을 사용자가 누를 수 있으려면 회색 버튼이 눈앞에 보여야 돼요. 화면 어딘가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배치돼 있어야 돼요. 근데 보라색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회색 버튼이 눈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회색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버튼 누른 뒤에는 우리의 목표는 저 사람이 회색 버튼만 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그 시점에 보라색 버튼 클릭해서 이벤트 핸들러 실행한 이후 시점에는 회색 버튼 하나가 어딘가에 임의의 위치에 딱 보일 거예요. 그렇긴 한데 현재 여전히 보라색 버튼도 화면 위에 남아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살짝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보라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이 보라색 버튼을 눈으로 볼 수 없게끔 걔를 화면에서 날려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가려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한번 MK2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목표 여러분 지금 이 정도로 빠르게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높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은
뭐 16진수로 10대니까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누를 수 있겠죠. 터치스크린 되면 더 빠르게 누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자, 우리의 목표 보라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런저런 작업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 보라색 버튼을 화면에서 가려버린다 라는 코드를 실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회색 버튼은 가리고 보라색 버튼을 다시 보여준다와 같이 우리가 코드를 짤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어트리뷰트가 만약 있다면 그 어트리뷰트를 예를 들면 얘를 이제 보여준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add view 한다든가 .xml 파일에서 버튼 또닥거리면 일단 처음에는 보여주기 상태로 스타트하는 것 같아요. 걔를 나중에 가린다 상태로 바꾸는 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요건 일단 .xml 파일을 먼저 봅시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트리뷰트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BT 런치 발사 버튼을 한번 봅시다. 왼쪽 위에 있는 보라색 버튼이에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어트리뷰트 탭 보시면 레이아웃 항목이 있을 거고 거기에 지금 visibility라는 이름의 항목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스크롤 맨 위로 꼭대기로 당기면 나옵니다. 요 너비 높이 정할 때. 그래서 visibility 여기 지금 드롭다운 리스트가 있고 눌러보시면 우리한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visible, 하나는 invisible, 하나는 gone입니다.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지정 안 해놨고 일단 디자이너가 아무것도 지정 안 해놨었다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visible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린 .xml 파일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앱을 처음 켰을 때 이 버튼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뭐로 세팅할 거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 보라색 버튼을 안 보이기 상태로 해놓고 스타트하고 싶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인비지블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인비지블로 바꾼 상태에서 디자인 화면이 어떻게 바뀌나를 체감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면 해볼게요. visibility, invisible 하면 진짜로 화면에서 가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이렇게 인비지블로 해놓은 상태에서 저만 Shift F10 눌러서 한번 저 원래 보라색 버튼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이게 클로킹 내지 스텔스 같은 거잖아요. 제가 저기다가 총을 쏘면 과연 보라색 버튼이 맞고 아야 할 거냐 아니면 관통할 거냐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열심히 클릭해 볼게요. 눌러도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인비지블, 투명한 친구들은 사용자가 거기다 엄지손가락을 열심히 꾹꾹 누른다 하더라도 그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누를 수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좀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저 버튼을 하얀색으로 바꾼다랑 인비지블로 바꾼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버튼을 투명색으로 바꾼다도 가능은 해요. 우리 지금 셋 컬러 하고 있잖아요. FF000000 하면 검은색 나오잖아요. 그 맨 앞에 있는 FF를 00으로 바꾸면 투명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텍스트 뷰에 텍스트 컬러를 투명색으로 하면 투명색 글씨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걔는 여전히 공간을 차지하는 비지블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버튼을 누르는 걸로 간주해 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 다행스럽게도 이 비지빌리티를 인비지블로 바꾸면 저 사람이 더 이상 보라색 버튼을 누를 수 없게 만드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앱을 딱 켜자마자 인비지블하게 돼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색 버튼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누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절대로 지금 회색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 보라색 버튼을 누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를 나중에 앱을 처음 켤 때가 아니라 나중에 인비지블로 바꾸면 처음에는 누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누를 수 없게 만드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얘를 일단 공란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보이는 상태로 스타트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라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부터 저 보라색 버튼을 인비지블하게 만드는 게 현재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감안해서 .java 파일로 돌아가 봅시다. 자, 현재 시점은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예요. 그 다음에 그 발사 버튼을 인비지블하게 만든다라는 코드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시간 재는 거는 저 사람한테 가장 유리하게 가장 나중에 한다 치고 add view 한 직후 시점 정도 했다 엔터키 치신 다음에 여기다가 저 발사 버튼을 이제 visibility attribute니까 set visibility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서 인비지블로 지정한다를 하면 돼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얘 지금 발사 버튼을 find 해온 적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런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리스너 같은 친구들 메서드 정의 요 1번째 인수
이 V가 지금 어떤 버튼이 클릭 당했냐, 어떤 뷰가 클릭 당했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V를 써서 V 또는 요 첫 줄에 있는 메서드 정의 첫 줄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인수 이름을 써서 수식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눌린 바로 기회를 저 같은 경우는 V예요. V 한 다음에 점 찍고 set V 정도까지 적으면 set visibility를 골라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인트값 하나를 받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동네에선 이런 식으로 인트값 하나 받는다 라면 내가 마음대로 150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 토스트 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죠. 일단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알아서 여기에 우리가 담기에 적합한 인트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이름 목록을 자동 완성에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xml 파일에서 구경해 봤었던 visible, invisible, gone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일단 투명으로 바꿔봅시다. invisible 하고 뭐 살짝 새로운 거 해봤으니까 지금 Shift F10 눌러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혹시나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요거 잘 적어 두셨다면 이제 처음에는 보라색 버튼 잘 보일 거예요.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 우리가 특별히 지정 안 했기 때문에. 네, 보라색 버튼 눌렀다 떼면 이제 얘가 인비지블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색 버튼 누르시면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2.376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회색 버튼 눌렀을 때 여전히 보라색 버튼이 인비지블 상태로 유지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 투명하게 바꾼다는 잘 짜놨어요. 근데 회색 버튼 눌렀을 때든 언제든 간에 아무튼 간에 저 보라색 버튼을 다시 비지블하게 바꾼다라는 코드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 지금은 이게 맞습니다. 얘는 이제 일회용 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순발력은 단 한 번만 측정될 겁니다. 올림픽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요걸 타개하는 방안을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지금 스크롤 조금 올리면 여기잖아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버튼에 대한 언클릭 리스너 부착하는 부분 메서드 정의 내용물 안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엔드 타임 재는 건 맨 처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재고 있죠. 그 다음에 set 텍스트 한 다음에 요 이후 시점에 이제 정리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리 작업을 할 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도 우리 현재 상태로는 V를 써도 될 겁니다. 그렇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는 지금 자 인수 이름으로 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 뷰는 당연스럽게도 회색 버튼을 의미를 해요. 보라색 버튼이 아니라. 왜냐? 이번에 눌린 버튼은 회색 버튼이 맞으니까요. 여기 적혀있는 코드는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회색 버튼의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인비지블로 바꾼다는 뷰점 하면 돼요. 그렇긴 한데 보라색 버튼은 현재로서는 저 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찾아오는 거를 진행을 해봅시다. 버튼 한 다음에 BT 한 다음에 런치 하면 되죠. 독일어가 나올 뻔했어요. FV 한 다음에 r.id. BT 언더스코어 하고 엔터키 치면 알아서 해줄 거고 그러면 이제 BT launch.set visibility를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visible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선 인수 이름이 뷰인가 봐요. 뷰가 아니라 다른 게 적혀 있다면 여러분 요 메서드 정의 첫 줄에 적혀있는 요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뷰로 돼 있으니까 뷰로 할게요. set visibility에서 얘는 in 정도까지 치고 엔터 치면 인비지블을 골라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비지블을 먼저 하고 비지블을 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시간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기는 하지만 둘 다 인비지블 하다가 한 명이 다시 비지블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나름 뭐 대칭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라색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실행하도록 할 거고 지금 회색 버튼을 다시 비지블하게 만드는 코드는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색 버튼은 이제 진짜 일회용이 됐구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Shift F10 누르고 0.2초 안에 회색 버튼을 눌러서 2억 나노세컨드 걸렸습니다. 가 뜨도록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평균 수명 120세, 150세 시대에 이제 접어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환갑잔치 그 누구도 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운동 열심히 해두시고 너무 밝은 빛 자주 보거나 하지 마시고 그래서 눈 건강 잘 지켜주시고 아무튼 요 순발력도 젊었을 때부터 잘 유지해서 끝까지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120세까지 운전해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간에 한번 해볼게요. 보라색 버튼 눌렀다가
떼면 이런 느낌으로 저는 0.5초 걸렸답니다. 5, 6, 9, 4, 7초, 0.6초, 0.62초, 0.55초, 73초. 저는 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오는 걸까요? 좀 가까운 데 한번 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터치가 될까? 되네? 0.39초까지는 일단 성공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느낌으로 이제는 진짜로 순발력 측정을 성공적으로 할 만한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해보면 뭐 그럴싸한 버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는 우리가 보라색 버튼 누를 때마다 새로운 회색 버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회색 버튼이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는 잔뜩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순발력 측정 1억 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 그게 좀 이슈가 될 것 같다라면 그때는 이제 원래 추가했었던 회색 버튼의 위치를 화면상에서의 레프트 마진이랑 탑 마진을 예를 들면 지금 화면 전체 크기가 뭐 700 얼마라고 할 때 레프트 마진을 막 8만 어쩌고 잡아버리면 눈에는 안 보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화면 위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몰래 치워놨다가 다시 한번 레프트 마진을 적당하게 주사위 굴려서 다시 잡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뷰를 화면 위에서 화면 위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살짝 워프 시켰다가 걔를 재활용해서 끌어와서 다음번 측정할 때 쓰는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는 것도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뭐 지금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지금 소개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시각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잴 수 있어요. 시스템.나노타임을 쓰는 게 아마도 우리 지금 요 애프로 수업에서 할 때는 제일 편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아마도 여러분 달력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써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이제 여러분 후반부에 나만의 프로젝트, 나만의 앱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 끝난 이후 시점에 다루는 내용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간단한 소위 유틸리티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 사람 대신에 뭔가 많은 걸 기억해 뒀다가 분석해서 결과 알려준다거나 와 같은 메모장이라든가 일기장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오운완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루틴 같은 거 기록해 뒀다가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몇 칼로리를 쏟아부었냐 같은 거 정리해서 알려주는 그런 느낌의 앱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좀 더 이런 다이나믹함의 효과를 추구를 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버튼 막 지 맘대로 뛰어다니는 거 최대한 빠르게 클릭해서 점수 올리고 걔를 뭐 제한 시간 안에 몇 번 눌렀나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앱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선택해서 진행한다 마음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 중간중간에 아마도 이제 현재 시각 기록하는 거 또는 이제 날짜 같은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가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뷰를 그냥 지금은 add 하면 무조건 보인다. .xml 파일에서 준비해두면 무조건 보인다인데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원하는 뷰를 보이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요거는 저만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visibility attribute 지정할 때 선택지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visible, invisible 이렇게 두 가지는 우리가 써봤어요. 투명하게 안 보여줄 거냐 보여줄 거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3의 선택지 거는 그럼 뭐 하자는 애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set visibility를 건으로 바꿨을 때 무슨 효과가 발생하냐. 저는 지금 어디 코드를 고쳤냐면 보라색 버튼 클릭했을 때 그 보라색 버튼을 이제 과거 분사잖아요. 님은 같습니다 상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를 살짝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얘를 건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까 전에는 인비지블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클릭하면 건이 될 겁니다. 보면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헬로월드 느낌표 원래 버튼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두 번째 뷰였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왼쪽 위로 쭉 올라가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회색 버튼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색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라색 버튼은 다시 비지블로 바뀔 겁니다. 하면 이런 느낌으로 얘의 위치가 다시 원래 위치로 보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아예
기회 자체가 투명하게 바뀐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 이 보라색 버튼과 텍스트 뷰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버튼 오른쪽에 텍스트 뷰가 보입니다. 근데 그 버튼을 없는 셈 친다면 이제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입장에서는 나의 첫 번째 뷰는 텍스트 뷰야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의 위치랑 크기를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버전이니까 가장 왼쪽부터 그 텍스트 뷰한테 너 크기 얼마만큼 갖고 싶니를 물어보게 돼요. 얘는 현재 세팅상으로는 위아래로는 최소 크기를 갖고요. 왼쪽 오른쪽으로는 남은 거 다 주세요. 매치 페런트가 되도록 해놨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레프트 마진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버튼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텍스트 뷰가 첫 번째 뷰인 상태에서는 왼쪽 위로 이렇게 잡힌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얘를 포함하고 있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역시나 내 내용물을 포함하기 위한 최소 크기를 갖도록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간에서는 여러분 거는 언제 쓰냐? 예를 들면 우리 그 버튼 막 2, 30개 위아래로 쭉 배치한 적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거 하나만 없는 셈 치고 싶다 할 때 인비지블을 한다면 그 버튼이 원래 차지하던 자리가 텅텅 비어있게 될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하긴 하지만 아무튼 위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원래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건으로 바꾸면 마치 우리 지금 톡방 목록에 하나 톡방 나가게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밑에 있던 애들이 한 칸씩 위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크롤 뷰해서 엄청 많은 뷰들 가로 또는 세로로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하나만 살짝 건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비지블로 바꾸든가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건을 쓰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인비지블을 쓰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한 다 잘 안 된다 있습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4주차 내용을 정리를 하고 우리 두 번째 세트의 두 번째 정리 슬라이드를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긴 한데 뭐 지금 쉬는 시간 갖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지금 10분이니까 자, 그리하여 6주차예요. 오늘은 7주차긴 합니다. 아무튼 두 번째 세트의 정리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부분 구경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이걸 다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 오늘 과제 넘버원 도움을 받고 집에 가야겠다 하는 사람 한번 다시 손들어 봅시다. 5시 한 20분 정도 일단 이 내용을 그때까지 한번 진행하고 남은 내용 다음 주로 넘긴다고 하고, 그럼 아마 자연스럽게 이 6주차의 최종 목표도 같이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넘기는 식으로 가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차잖아요. 8주차잖아요. 그래서 여유 시간에 살짝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음 주 여유 시간에 뭐 할지를 한번 투표를 한번 해서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렇게 잡고, 그러면 남는 시간 40분 정도 생기는 거죠. 그런 친구들 과제 마지막으로 도와드리고 저는 퇴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요. 자, 6주차 뷰 간 데이터 흐름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난 현장 학습에서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추가로 다뤄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 레이아웃 살펴봤습니다. 얘네들 각각의 쓰임새,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 이제 셋을 모아갖고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런 앱 화면을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나열해 가면서 구성할 때 다양한 뷰들을 배치를 할 때의 우리 앱 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상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몇 번 지정해 봤었던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 예를 들면 마진이라든가 패딩, 너비, 높이 등등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뷰의 마진을 어떻게 지정했을 때 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앱 뒤에서 간주가 돼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버튼, 추가하려는 버튼의 위치랑 크기가 결정되는 거냐를 살짝 상상해 보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건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고, 그 정도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세 가지 레이아웃들을 직접 써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일단 프로젝트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동봉돼 있던 친구를 계속 우리가 울고 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걔가 아닌 다른 레이아웃, 예를 들면 가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또는 아까 전에 회색 버튼 추가할 때 썼던 프레임 레이아웃을 써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하기 위한 요소. 자, 사실은 지금 프레임 레이아웃만 써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까지 연출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화면을 연출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지금 마우스 아직도 구매하지 않은 친구들, 그 막 터치패드 가지고 지금 그 동그라미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친구들 힘들어 뒤질 것 같지만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 화면상의 이 새로운 뷰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방법, 달리 말하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자, 일단은 굳이 고정값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버튼보다 살짝 아래라든가 등등과 같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자, 아이폰 동네는 이제 뭐 패드면 패드, 아이폰이면 뭐 숫자별로 모델이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동네는 고를 만한 선택지, 그러니까 화면 자체의 종횡비라든가 아니면 가로 세로 픽셀 개수라든가 그런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동네는 아이폰 동네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동네도 있고 등등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화면에서도 우리가 그럭저럭 사용자가 볼 만한, 보고 이제 버튼 누를 만한 그런 느낌의 화면을 연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가로로 길게, 필요하다면 세로로 길게와 같이 적응해 가면서 각각의 뷰를 배치할 수 있게 선택지를 제공해 놨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단 하나의 마이폰이라는 가짜 기계에서만 잘 동작하면 만사 오케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안드로이드 앱 회사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다양한 모델들, 뭐 갤럭시만 해도 막 뭐 S 있고 막 그렇잖아요. 효도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런 다양한 앱들에서도 다 잘 돌아가도록 단 하나의 .xml 파일을 미리 만들어 두면 되도록, 그래서 할 일을 줄이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구들이 추가로 도입돼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목록 같은 거 보면 여러분은 인싸니까 그거 한참 스크롤 내려야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조금만 내려도 막 부모님 다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뷰를 여러 개를 보여줄 거긴 해요. 그렇긴 한데 각각의 뷰들, 각각의 오픈 채팅방 목록 항목들이 동등한 느낌으로 나오기를 희망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채팅방만 레프트 마진이 4였으면 좋겠다, 위아래로 조금만 더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와 같이 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디자이너도 원하지 않을 거고 사용자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배치돼 있고 내가 그냥 원하는 만큼 스크롤해 가면 조금 스크롤하면 요 아래 5개가 보이겠구나 라고 예측해 가면서 진행하기를, 앱을 사용하기를 희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쓴다라면 그 사람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 동그라미 클릭을 항상 동등한 느낌으로 해야 되고 마진을 다 동등한 느낌으로 잡아줘야 되고 등등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면 그냥 애드 뷰 하면 하는 족족, 가로는 무조건 최대 크기고 세로는 무조건 위치는 마지막 채팅방 목록 바로 아래가 되도록 강제로 보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애드 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리니어 레이아웃 쓰는 게 확실히 유리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를 해가면서 약간 미적인, 심미적인 측면에서 마진을 좀 더 자세하게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종횡비, 가로로 뉘었을 때도 이전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럴싸한 사용자가 누를 법한 UI를 연출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어쩌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셋을 각각 비교를 해보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세밀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각각의 뷰들에 대한 상하 좌우 규칙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걔를 언제 추가를 하든 간에 아무튼 누구 옆 기준, 누구 오른쪽 면 기준, 누구 아랫면 기준, 윗면 기준과 같은 식으로 우리 동그라미 드래그 앤 드랍 할 때 다른 뷰들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걔가 포함되어 있는 화면 기준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동일한 화면상의 동일한 위치에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기준 또는 저기 기준 또는 화면 기준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역시나 다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다 당겨놨다. 그럼 막 용수철처럼 띠용하고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각 뷰들에 대한 가로 세로 바이어스를 지정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냥 50이라고 해놓으면 0.5가 되는 거예요. 반반 치킨 같은 겁니다. 한가운데로 나열을 해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왼쪽 오른쪽으로 당겨서 그 뷰가 위치할 수 있는 영역 대비 그 뷰가 실제로 차지하는 영역 뺄셈 하면 이제 그 뷰에 대한 마진이 나오는 셈이잖아요. 그 여유 공간을 왼쪽 오른쪽 얼마만큼 비중으로 위아래 얼마만큼 비중으로 할 거냐를 우리가 소수점 단위로 세밀하게 백분율 단위로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뷰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때 우리 아이스크림 칼로리 재는 앱 만들 때 우리 계속 그냥 왼쪽 위에 붙이는 거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걔 리니어 레이아웃을 했다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끝났을 겁니다. 동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추가한 체크박스보다 살짝 아래에 딱 붙여서 위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드래그 앤 드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이 드래그 앤 드랍하는 걸 굳이 안 해도 됐던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쓸 때는요. 그래서 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뷰 추가할 때마다 적절한 가로 조건, 적절한 세로 조건을 항상 지정을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배치 안 한다. 그럼 막 왼쪽 위 좌상단에 막 올라가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고를 수 있는 게 많은 대신에 그 어떤 것도 자동으로 골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도 중에서 정확히 이 친구의 위치를 어디로 지정할 거냐를 전부 다 .xml 파일 작성하는 또는 .java 파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수동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지정된 규칙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지정해야지만 적절한 자리에 보여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우리가 규칙을 직접 마우스를 쓰든 키보드를 치든 해야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에 새로운 뷰 추가할 때 파람수 이렇게 해서 그냥 숫자 4개만 정하면 됐었잖아요. 얘는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리니어 레이아웃도 비슷할 거예요. 걔도 결국은 애드 뷰를 할 거예요. 이 애드 뷰를 몇 번째 하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너비 높이랑 마진 정도만 지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프레임 레이아웃 점 레이아웃 파람스가 아니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점 해갖고 진행한다라면 우리가 그 .xml 파일을 다룰 때 디자인 화면에서 마우스로 진행했던 그 모든 작업을 자바 코드로 짜야 된다는 거예요. 개 불편할 것 같죠. 저 못합니다. 손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세밀하다는 게 무조건 장점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새 친구들 중에 가장 편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각각의 뷰들,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각각의 뷰들이 추가되는 순서대로 나열돼요. add, 맨 처음에 했다. 그러면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dd 뷰 하면 마지막에 추가한 친구보다 살짝 아래에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또는 세로로 나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뷰를 추가할 때 그 레이아웃에 안 겹치게 배치하는 게 엄청나게 쉬워요. 이걸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이걸 보장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조건을 잘 잡아줘야 돼요. 잘 잡아줘야 서로 겹치지 않는 위치로 배치가 될 겁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규칙이 고정돼 있어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화면 영역을 낭비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당시에 이제 이 두 뷰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에 만든 앱 같은 경우는 보라색 버튼 오른쪽에 비어있는 영역의 텍스트 뷰 보여주면 딱 알맞을 것 같은데 하는 순간에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만 써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를 추가로 도입해서 접근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화면 영역을 낭비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영역을, 그러니까 애드 할 때마다 계속 밑으로 타고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다 보면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을 한참 초과해 가면서 새로운 뷰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스크롤 뷰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스크롤 기능을 달아서 저 사람한테 제공을 해야 버튼 30개면 30개, 100개면 100개, 톡방 목록 많으면 많을수록 스크롤 자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저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100개 중에 하나를 눈으로 딱 구경할 수 있게 스크롤 잘 해놓고 마지막에 검지손가락 눌러서 뭐 버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클릭을 해서 그 톡방을 열어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할 수가 있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스크롤 뷰도 레이아웃의 일종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뭐 그러려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레이아웃 공통점은 다른 뷰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친구들 중에 가장 간단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레이아웃 위에 있는 각각의 뷰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칙을 지정하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독립적으로 화면 왼쪽 기준 레프트 마진 얼마로 할 거냐, 탑 마진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너비 높이 몇 곱하기 몇으로 할 거냐를 지정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다른 뷰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실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이 뷰를 지금 몇 번째에 배치하냐, 다른 뷰들이 이미 프레임 레이아웃에 몇 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랑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뷰를 정확히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배치하는 게 엄청나게 쉬워요. 대신에 안 겹치게 배치하는 게 목표다라면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다 카바를 해가면서 지금 요 사각형 영역에 다른 뷰들 있나 없나, 필요하다면 뭐 와일문 같은 거 써서 직접 미리 검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 여기 지금 다른 뷰들 아무도 없구나 라고 확신이 들 때만 거기에 애드 뷰를 하도록 과 같이 안 겹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우리 방금 전에 보라색 버튼 열심히 클릭해봤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린 지금 화면 크기가 그럭저럭 크긴 한데 아무튼 회색 버튼 누르다 보면 결국은 겹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겹치는 상황이 나오는 원론적인 이유는 우리가 버튼 추가할 때마다 다른 버튼의 위치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사위로 굴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 확률 시간에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는 독립 시행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뷰들의 위치랑 크기는 일단 크기는 전부 다 고정이고 각각의 위치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사위로 굴릴 때 우린 그냥 일반적인 주사위로 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똑같은 숫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레임 레이아웃은 정직하게 그 똑같은 위치에 배치해 주는 겁니다. 가 프레임 레이아웃의 특징이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주사위를 굴려서 아무튼 임의의 위치에 유니폼한 분포를 갖는 임의의 위치에 나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하려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하면은 더 귀찮았을 거예요. 프레임 레이아웃을 썼기 때문에 그냥 주사위 뽑은 거 그대로 그냥 직통으로 탑 마진, 레프트 마진으로 꽂아넣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유니폼을 썼지만 예를 들면 정규 분포를 써서 새로운 버튼의 탑 마진, 레프트 마진을 정했다면 예쁘게 중앙에 모여 있는, 그러니까 그 종 모양을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의 버튼 생성 양상을 연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겠죠. 아무튼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규칙 같은 게 필요 없는 상황에서 적용하기가 쉽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 예시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 BT1 배치하고 살짝 오른쪽 아래 BT2,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아래 BT3를 배치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xml 파일에다 디자인 화면에다 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일단은 세 가지 레이아웃 전부 다 이런 포함 관계, 하나의 레이아웃 안에 버튼 3개를 포함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포함 관계 우리 그 .xml 파일, XML 형식, 파일 형식을 소개할 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레이아웃 안에 저 3개의 버튼을 추가를 시키고 애드를 시킨 다음에 결과적으로 화면에 저런 느낌대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배치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쓴다면 우리가 BT1, BT2, BT3 순서대로 애드 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추가하는 순서와 무관하게, 각 버튼들의 나열되는 순서와 무관하게 각 버튼들의 실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봐봐요. 새로운 버튼 추가할 때 걔에 대한 파람스를 지정해서 애드 뷰를 하고 있잖아요. 버튼 1을 이미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버튼 2를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그 버튼 2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지금 지정하는 상황일 때, 예를 들면 버튼 1은 이미 추가가 돼 있어요. 버튼 2는 레이아웃 기준으로, 레이아웃의 왼쪽 면, 윗면 기준으로 레프트 마진, 탑 마진을 지정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는 이미 추가되어 있는 버튼 1을 기준으로 걔의 아래면보다 살짝만 더 아래와 같은 느낌으로 탑 마진을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아직 추가되지도 않은 BT3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BT3의 윗면 기준으로 BT2의 아랫면을 요만큼 조그만 마진을 둔 채로 가져가겠다와 같이 조건을 지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애매해 보이기는 한데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자주 시도는 해보지 않았지만 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 동그라미는 자유롭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애드 뷰 하는 것도 결국은 순차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먼저 추가되는 버튼과 나중에 추가되는 버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얼마든지 나중에 추가되는 버튼을 기준으로도 조건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상 동작합니다. 물론 마진값을 뭐 부호를 반대로 뒤집든가 아니면 아랫면 기준이었던 걸 윗면으로 바꾼다든가 등등을 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이 BT2를 정확히 이 위치에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 당신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얘는 절대로 화면 자체를 기준으로 어디를 한다라는 거를 해주지 않아요. 대신에 얘는 BT2를 추가할 때 이미 BT1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상정합시다. 그러면 얘의 BT2의 윗면은 무조건 BT1 아랫면 기준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BT1 아랫면,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뷰의 가장 아랫면을 기준으로 거기서 마진을 조금만 더 해갖고 내 위치, 세로 위치를 지정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밖에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무조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버튼이 어떤 순서대로 배치되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먼저 추가한 애가 세로 버전 같은 경우는 위에 배치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BT1, BT2, BT3 순서대로 일단 무조건 애드 뷰를 해야 되고요. BT2에 대한 위치를 지정할 때는 BT1 기준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세로 위치를 지정할 때는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다른 뷰를 기준으로 뭔가를 한다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화면 왼쪽, 화면 위 기준으로 탑 마진, 레프트 마진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T2의 세로 위치는 무조건 레이아웃 상단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랑 반대로 역시나 버튼을 몇 번째로 추가하냐랑 전혀 상관없이 다른 버튼이 이미 몇 개가 추가되어 있냐랑 전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더 편할 거냐는 좀 애매한 이슈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요 그냥 고정된 위치에다가 비스듬하게 버튼 배치한다라면 셋 중에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버튼을 새로 추가하고 어떤 버튼을 건으로 바꾸고 막 그러고 앉아 있을 거다라면 그럼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대충 느낌이 오면 자, 방금 전에 살짝 뭔가 나무 뿌리 비슷한 느낌의 다이어그램을 왼쪽에 띄워놓고 우리가 구경을 했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자, 레이아웃이랑 뷰 사이의 포함 관계는 일단은 .xml 파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고정적이에요. 포함 관계가 그런 느낌으로 고정돼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xml 파일 다룰 때 왼쪽 아래 보시면 컴포넌트 트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런 포함 관계를 우리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얘만 봐도 지금 최상위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하나가 있고 거기엔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랑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가 들어있고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는 버튼 하나랑 텍스트 뷰 하나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xml 파일은 그러한 포함 관계를 얼마든지 여러분이 텍스트를 써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친구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저만 볼게요.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전체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까서 보면 여기는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랑요.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가 있어요와 같이 XML 엘리먼트가 딱 그 포함 관계에 적합한 느낌이 되도록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역순이죠. .xml 파일 자체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꺽쇠 안에 꺽쇠 집어넣고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열심히 짜둔 거예요. 자동 완성해서 짜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화면은 이 내용을 읽고 현재 뷰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를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미리 보기 같은 느낌으로 여기다가 지금 이거를 결과로 띄워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현재 동등한 느낌으로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저런 걸 이제 소위 트리 구조라고 불러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나무 뿌리가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분이 저거를 위에서 아래로 뻗어 내려가는 트리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트리를 뒤집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트리 구조라고 불러요. 트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뷰가 있을 때
그 뷰의 상위 뷰, 나를 포함하는 뷰가 하나 존재할 때 그걸 트리 구조라고 불러요. 유일하게 예외가 하나 있는데 최상위에 해당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만 유일하게 상위 뷰가 0개인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 구조를 트리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를 포함하는 뷰가 반드시 하나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2개 이상 존재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add 뷰 호출할 수 있잖아요. 지금 회색 버튼 추가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어떤 뷰, 그러니까 어떤 버튼 새로 new 버튼에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add 뷰를 하고 프레임 레이아웃에도 add 뷰 한다. 호출식 자바 코드 얼마든지 적을 수 있죠. 그걸 .xml 파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java 코드에서는 얼마든지 그걸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리 구조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 버튼의 부모가, 이 버튼의 상위 뷰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이중국적자 같은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그냥 앱을 강제 종료를 시키도록 설계돼 있어요. 트리 구조를 깨면 지금 뭔가 자바 코드 그지같이 짰다. 이건 프로그래머 잘못이다. 저 사람을 감봉시켜야 된다. 내지는 퇴사시켜야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앱을 강제 종료시킵니다.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키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강제를 해놨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앱의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뷰들은 만약에 걔네들 사이에 연결돼 있다면 포함관계를 구성한다면 걔가 고정적인 트리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ml 파일로도 그런 트리 구조, 그런 포함관계를 미리 기술을 해두는 게 가능하다 보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트리 구조를 띈다고 볼 수 있고 디자인 창 보면 컴포넌트 트리라고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트리가 정확히 뭐냐 아니면 트리를 자바 코드로 구현한다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 옆 수업 자료구조론이라든가 그런 수업을 구경해 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걔네들 이제 OCW라 부르잖아요. 뭐 MIT라든가 이런 데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심심하면 영어 공부하는 셈 치고 구경해 보시면 재미있을까?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레이아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는 이런 트리 구조, 포함 관계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예요. 어떤 뷰를 우리가 마우스 클릭을 하면 걔가 최상위 뷰가 아닌 이상, 최상위 현재로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아닌 이상 걔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뷰가 반드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단 하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포함 관계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뷰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이제 좀 더 내용 측면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가지 레이어 정리해봤고 아무튼 간에 가능은 해요. 근데 뭐가 더 쉽냐 뭐가 더 어렵냐 뭐가 더 편하냐 뭐가 어떤 거는 불가능하고 가능하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대조하면서 아무튼 트리 구조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런 백그라운드 아래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애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실행 중인 앱 화면 구성하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뒤에서 어떤 데이터 흐름을 필요할 때마다 갖고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벌써 5시입니다. 우리 지금 몇 분에 끝낸다 그랬죠? 20분? 25분이었나? 20분이었나? 아무튼 적당히 저한테 소리를 질러주세요. 나머지 다음 주에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 개념이 우리 앱 뒤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add 뷰를 당하면, 레이아웃이 add 뷰를 당하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새로 들어오는 친구가 뭐지? 걔에 대한 파람스 내용 확인하고 걔가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 등등을 다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새로 들어온 친구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안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결정을 내리면,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면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버튼 하나 적당한 크기로 추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걔의 높이, 그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높이가 웹 컨텐트로 돼 있어요.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한 최소 높이를 갖도록 해놨어요. 근데 내 내용물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버튼 크기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의 높이가, 나 자신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는 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는 상위 레이아웃이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저 지금 갑자기 과체중이 됐는데 제 위치랑 크기 좀 다시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친구도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었고
내가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내 밑에 다른 버튼이 또 있었다. 다른 레이아웃이라든가 있었다라면 내 크기가 늘어남으로써 아래에 있는 친구들 크기가 다 바뀐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그러려니 해두고 넘어갑시다. 지금은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연출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어트리뷰트들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방금 만들어봤던 버튼을 누르면 버튼 하나를 추가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자, 당시에 적어봤던 실제 이벤트 핸들러 코드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지금 똑같은 거 적혀 있죠. 그거 구경해 보셔도 돼요. 자, 실질적으로 이 트리 구조에다가 새로운 버튼을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매다는 시점은 layout.addView를 호출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걔를 포함을 시키게 될 레이아웃을 붙잡고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add view를 호출할 건데 걔에 포함을 시킬 새로운 버튼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파람스를 곁들여서 담아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T랑 파람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없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라색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new 수식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실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버튼 하나 추가로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원래 지난주까지 버전상으로는 보라색 버튼 연타할 때마다 버튼이 새 거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요 버튼 BT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식 계산할 때마다 진짜로 새로운 버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BT랑 파람스는 지금 새로 만든 인스턴스들이에요. 그 다음에 B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새 버튼이에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보라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뭐 다크 테마 뭐 그런 테마랑 관련된 내용일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는 게 당시의 목표였어요. 보라색 버튼 누를 때마다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BT에 담고 스타트하도록 선언을 이렇게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새로운 버튼에다가 한가운데다가 high라고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면 이 시점에 bt.setText에서 새로 만든 그 버튼의 몇몇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겠어와 같이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순발력 체크할 때 bt. 한 다음에 걔를 눌렀을 때 뭐 할 거냐에 해당하는 리스너를 부착을 했었죠.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등등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상식이에요. 이전까지 봤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에 비하면 파람스 같은 경우는 자, 얘 적어놓은 150, 150, 그 다음에 탑 마진, 레프트 마진은 결과적으로 지금 추가하려는 버튼의 위치랑 크기를 특정하기 위한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여기 파람스 한 다음에 점 찍고 했던 탑 마진, 레프트 마진 등등은 버튼 본인은 사실은 몰라도 괜찮은 데이터예요. 저 데이터, 그러니까 새로 추가하려는 버튼의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150 곱하기 150 크기는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걔의 위치랑 크기를 실제로 결정하는 걔를 곧 포함하게 될 레이아웃이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적혀있는 150, 150, 그 다음에 뭐 주사위 굴려서 한다, 탑마진, 레프트 마진 등등은 새로운 버튼의 레이아웃 위에서의 위치 및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 적어놓은 데이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파람스 같은 거 굳이 도입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예를 들면 그냥 여기다 bt.with는 15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이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버튼의 너비를 지정하기 위해 파람스를 굳이 도입해서 쓰도록 해놨습니다. 버튼의 레프트 마진을 지정하기 위해 굳이 파람스를 쓰도록 해놨어요. 자, 이거 다른 동네는 이렇지 않거든요. 아이폰 동네는 제가 아이폰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모르긴 한데 아마도 제정신이었다면 이거 가능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윈도우 폰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도 C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써서 GUI 구성을 하는데 앱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도 버튼 한 다음에 위즈하면 그냥 150 바로 지정할 수 있어요. 버튼의 너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 마진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이드 동네만 얘네 둘을 구분해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는 BT.점 하면 되고 뭐는 파람스.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양분을 해둔 거예요. 새로운 버튼과 관련 있는 데이터를. 그래서 자,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버튼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로 파람스를 만들어서 위즈니, 하이트니, 레프트 마진, 탑 마진이니를 별도로
담아놓고 걔네 둘을 동봉해서 애드뷰로 호출하도록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유가 방금 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요 텍스트 어트리뷰트라든가 언클릭 이벤트 리스너라든가 등등과 달리 얘네들은 버튼 본인은 몰라도 되는 레이아웃이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내 레프트 마진이 얼마인지는 나는 몰라도 돼요. 레프트 마진이 얼마든 간에 나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나 자신이 레이아웃에서 받아온 그 영역 안에다가 텍스트 어트리뷰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자꾸 클릭을 할 때마다 미리 세팅해 놓은 그 메서드 내용을 실행하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용성에 대해서 내 왼쪽에 여유 공간이 얼마가 있냐는 나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레이아웃한테는 그러니까 이 버튼을 곧 포함하게 될 레이아웃한테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안에다가 이 새로운 버튼을 어디다가 얼마만큼 보여줄지는 레이아웃한테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그 다음에 이게 프레임 레이아웃이니까 망정이지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면 다른 뷰들의 너비랑 높이 그 다음에 레프트 마진이랑 탑 마진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이 버튼의 최종적인 위치랑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프레임 레이아웃이니까 여기 파람스에 적어놓은 그대로 진짜로 이 친구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근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렇지 않죠. 아, 저는 화면 꼭대기에 있고 싶은데요 해서 탑 마진을 0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걔는 엔간하면 리니어 레이아웃 꼭대기에 위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맨 처음 애드뷰 되는 거라면 그러면 네 희망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하겠지만 두 번째 이후로 애드뷰 되는 거라면 웬걸 다른 버튼의 아랫면에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버튼 본인은 그걸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내가 포함될 예정인 레이아웃 안에 뷰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는 버튼에 희망사항을 그냥 적어놓은 거에 불과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희망대로 그 친구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건 오롯이 걔를 포함시킬 예정인 레이아웃이 해야 되는 책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분리했다 보면 돼요. 자, 레이아웃 입장에서는 걔가 버튼이 크기가 이만큼 잡혀 있어요. 결과적으로 걔가 내용물로 헬로를 출력할지 안녕하지 않으세요를 출력할지 내 알 바 아닌 거예요. 걔 눌렀을 때 뭐 할 거냐? 난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버튼 본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버튼 본인의 내용물 안에다가 무슨 짓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텍스트 컬러를 무슨 짓으로 할 것이냐는 레이아웃은 알 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BT한 다음에 점 찍어서 정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지금 양쪽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해둔 두 가지 인스턴스들을 함께 add 뷰에다 밀어넣고 호출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내용물을 갖는 버튼을 원하는 크기와 위치로 레이아웃에 포함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거를 직통으로 항상 화면 기준으로 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 직관적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쯤 와서 잠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마진이랑 패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마진, 일단 마진은 영어로 마진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 뷰와 그 상위 뷰, 걔를 곧 포함하게 될 뷰 사이에서 쓰는 어트리뷰트예요. 우리는 어떤 버튼에 대한 탑 마진, 레프트 마진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버튼의 탑 마진, 레프트 마진은 걔를 포함하게 될 레이아웃이 신경 써야 되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그런 레이아웃이 상위 뷰가 그 대상의 위치, 지금 추가하려는 버튼의 위치 및 크기를 정할 때 마진만큼의 추가 공간을 감안을 해서 정해줘요. 걔가 매치 패런트 하고 싶대요. 예를 들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새로운 버튼을 추가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본인의 너비를 매치 패런트를 하고 싶대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래요. 그래 놓고 걔가 레프트 마진, 라이트 마진은 30만큼을 잡아달래요. 그러면 레이아웃 입장에서는 아, 지금 나 자신의 너비가 500이면 이 친구 레프트 마진, 라이트 마진 30씩 빼면 440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의 최종적인 너비는 440이 되는 겁니다. 매치 패런트를 해놨으니까 마진을 제외한 남은 영역이 걔의 실질적인 너비가 되도록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와 같이 이 모든 계산을 전부 다 레이아웃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튼에 대한 마진을 지정했으면 돼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잡아놓은 마진 영역은 그 버튼 거가 아니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저만 보여드릴게요. 당시 우리 마진 패딩 하면서 디자인 화면에서 차이를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이 버튼의 마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아이고 레이아웃 마진 에서 예를 들면 전체 마진 뭐 160 dp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런 식으로
얘 지금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첫 번째로 꽂히는 버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왼쪽 기준으로 160, 위 기준 160, 아래 기준 160, 오른쪽은 지금 160 하다 보니까 다 밀려나간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마진 영역은 현재 이 버튼의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마진 영역 아무리 클릭해도 그 버튼 누른 걸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이제 패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튼의 패딩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버튼과 걔의 내용물 사이에서 쓰는 어트리뷰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화면에 있는 지금 방금 전 만든 앱의 화면 위에 있는 보라색 버튼 같은 경우는 패딩을 꽤 넓게 지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사실 텍스트 어트리뷰트 있었거든요. 버튼이라고. 근데 지금 패딩이 워낙 넓다 보니까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줄 공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한테 버튼이라는 텍스트를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저만 해볼게요. 당시에 우리가 이 버튼을 붙잡고 걔의 패딩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전체 40dp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0dp로 바꾸면 원래는 얘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버튼 6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튼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안에다가 본인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앱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에 대해서 세팅되어 있는 패딩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다가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0dp로 했으면 이렇게 다 보여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6dp 하면은 16은 너무 작은가? 24dp 해볼게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잠깐만 이건 좀 이런 느낌으로 이제 30dp 하니까 여유 공간이 거의 안 남았어요. 이 버튼 지금 가로 세로 크기 80dp입니다. 왼쪽 오른쪽 30 위아래 30 하면 이제 남는 영역이 20 곱하기 2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알파벳 6글자를 지금 출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흔적만 지금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패딩 영역을 우리가 지금은 40dp로 잡아놨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진짜로 텍스트 어트리뷰트 보여줄 만한 공간이 단 1dp도 남지 않기 때문에 마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안 보이는 것처럼 연출돼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패딩은 그 버튼 자체에 대해 부여를 한다면 걔의 내용물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계산할 때 내용물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때 패딩만큼의 여유 공간을 둔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뷰의 내용물, 만약에 그 뷰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다라면 그 내용물은 다른 뷰가 될 수도 있어요. 프레임 레이아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뷰가 텍스트 뷰다. 그럼 걔의 내용물은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되는 겁니다. 등등등. 어떤 뷰냐에 따라서 내용물을 뭐를 가져가냐가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한 영역을 위치랑 크기를 얼마만큼으로 할 거냐 계산하는 데 쓰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딩 영역은 기본적으로 그 버튼, 그러니까 버튼의 패딩 영역은 그 버튼의 영역이 맞아요. 따라서 패딩을 열심히 추가해서 버튼 크기를 키워두면 그 패딩 영역을 눌러도 그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해 줍니다. 우리 기억나죠? 패딩 확 키웠더니 버튼 크기가 늘어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보라색 영역이 늘어났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마진 패딩, 그 전반적인 트리 구조 포함 관계 안에서 마진은 위 방향으로 올려보내는 데이터라 생각하면 돼요. 내 위에 있는 내 상사 친구가 한 명이 존재할 건데 걔가 신경 쓸 숫자들입니다. 패딩은 내가 내 아래 내용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할 때 쓰는 데이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이 조금 반대다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뷰의 일종으로서 레이아웃들은 하이 뷰를 여러 개를 포함할 수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딱 하나밖에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그 내용물로 뷰를 하나만 애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친구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너비 높이, 서로 다른 마진 값을 가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튼들, 그 하위 뷰들의 탑 마진, 레프트 마진, 너비 높이 등등을 레이아웃인 나 자신이 쓰는 값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레이아웃 점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set, margin of children 같은 느낌으로 하나의 메서드 출식 써서 진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하위 애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마진 값을 지정한다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나한테 너네들 희망사항 갖다 바치면서 애드뷰 해줘, 호출해줘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프레임 레이아웃에 새로운 버튼 추가할 때마다 얘는 탑 마진, 레프트 마진 0,300으로 해주세요. 얘는 400,500으로 해주세요. 그때그때 여러분 새로운 버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희망사항을 적어서 애드뷰로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레이아웃 입장에서도 걔네들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마진은 그런 느낌으로 잡혀요. 자, 어떤 뷰의 하이 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마진을 다 따로따로 지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 본인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하이 뷰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도로 마진을 지정할 수 있게 해둔 거예요. 패딩은 이제 반대 방향이잖아요. 모든 뷰들은 상위 뷰들을 단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 본인이 나는 내 안에 있는 내용물들 위치 크기 정할 때 패딩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나 자신이 숫자를 하나만 정하면 다른 모든 뷰들한테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set 패딩 같은 느낌으로 적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레이아웃의 패딩을 한 번만 정해두면 걔에 포함된 나중에 포함될 다른 모든 버튼이든 모든 뷰들에 동등한 느낌으로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레프트 패딩을 300만큼 지정한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모든 버튼들의 왼쪽 위치가 300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다른 뷰들을 표현하기 위한 영역이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전 예시들 열어갖고 연출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세로 버전 긴 리니어 레이아웃 생각해보고 거기다가 버튼 하나의 마진, 레프트 마진을 키우는 거랑 걔네가 다 포함되어 있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레프트 패딩을 붙이는 거랑 차이점을 구경해 보시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마진이랑 패딩 둘 다 내용물이랑 걔가 포함되어 있는 상위 누군가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한 여유 공간을 잡기 위한 데이터예요. 근데 패딩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 방향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래에 있는 뷰들, 내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뷰들은 전부 다 그 상위 뷰가 나 자신이에요. 그게 트리 구조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패딩 정하면 돼요. 그러면 내 하위 뷰들은 전부 다 동등한 패딩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진은 위 방향이란 말이에요. 내 밑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마진을 희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주사위 굴려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각각에 대해서 내가 마진을 하나하나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set 마진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별도의 레프트 마진, 탑 마진을 부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bt. 어쩌고 저쩌고를 하는 게 아니라 파람스. 어쩌고 저쩌고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안드로이드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지나갔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게 지금 방향이 반대다 정도를 납득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대충 정리가 마무리가 돼요. 여기까지 본 내용들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작성하지 않은 다양한 코드가 지금 앱 뒤에 잔뜩 얽혀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뷰의 위치랑 크기를 이제 숫자를 정해가면서 지정하는데 그렇게 지정해 놓은 숫자가 뒤에서 전체 포함 관계를 관리하는 뭔가가 그런 숫자들을 어떻게 다룰 예정이다. 어떻게 다루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같은 것들을 확인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는 단순히 텍스트 긁어갖고 getText에서 가져와서 다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무겁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어떤 뷰의 너비랑 높이를 점 자바 파일에서 add 뷰 할 때가 아니라 다른 시점에도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해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애드뷰 할 때 파람스 한 다음에 너비 높이 딱 한번 고정시켜두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보라색 버튼 누를 때마다 회색 버튼의 크기를 키운다든가 줄인다든가 위치를 변경시킨다든가 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은 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레이아웃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나마 괜찮아요. 한 명이 지 혼자 늘었다 줄였다 하는 거 전혀 다른 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리니어 레이아웃이면 이게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른 뷰가 갑자기 막 위아래로 늘어나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개 귀찮을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인비지블이랑 건이랑 차이점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비지빌리티 할 때. 건으로 바꾸면 순간적으로 걔의 너비 높이를 0으로 만들어줘 라고 선언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방금 전에 그렇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튼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첫 번째 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오른쪽에 있었던 텍스트 뷰를 이제 왼쪽으로 당겨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너비가 그만큼 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아래를 생각해 본다면 원래 그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높이가 웹 컨텐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버튼은 80만큼 플러스 맞은 만큼, 그 다음에 텍스트 뷰는 최소 크기를 갖도록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 크기인가 최소 크기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버튼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버튼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높이를 갖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넓습니다. 이 가로 버전 리니얼 레이아웃은요. 근데 갑자기 사용자가 보라색 버튼을 클릭했다는 이유만으로 얘의 비지빌리티를 건으로 바꾼다. 그럼 이제 나는 최소 크기를 가져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나의 내용물이 갑자기 텍스트 뷰 하나밖에 안 남고 걔는 높이가 요만큼만 있어도 된대요. 저만큼만 있어도 된대요. 그러면 나 자신의 크기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와, 또 바꿔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시킨 대로 해야죠. 그러면 나 자신의 높이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 자신의 높이 누가 정합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은 지금 전체 화면을 두 레이아웃의 조합으로 지금 구성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리니얼 레이아웃은 화면 위에 최소 높이를 갖도록 하면 된대요. 그 다음에 남은 모든 영역을 프레임 레이아웃이 다 쓸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높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높이를 조정해줘요. 그와 함께 프레임 레이아웃의 크기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조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너 프레임 레이아웃 너 이제 위치 조금 더 위로 올라와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도 그만큼 키우면 되는 거야 라고 프레임 레이아웃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걔는 또 걔 원래 내용물 버튼들, 회색 버튼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의 너비랑 걔네들의 크기는 바뀌지 않지만 프레임 레이아웃이니까 걔네들의 화면상에서의 위치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로 위치가 그만큼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는 제가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면 리니얼 레이아웃의 크기가 줄어들 거예요. 따라서 프레임 레이아웃의 크기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 와중에 회색 버튼이 생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이 회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 회색 버튼은 프레임 레이아웃의 윗면 기준으로 본인의 윗면을 잡는 애예요. 탑마진을 잡는 애예요. 근데 프레임 레이아웃 자체가 지금 윗면에 화면상에서의 위치가 지금 이 리니얼 레이아웃이 바뀌면서 기준점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색 버튼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니까요. 이 과정이 모든 과정이 언제 발생하냐? 저 보라색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해요. 보라색 버튼이 눌림으로써 걔의 너비 높이가 0이 되고 따라서 리니얼 레이아웃이 영향을 받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영향을 받고 프레임 레이아웃이 영향을 받고 모든 버튼들이 지금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트리 구조를 한번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어디서 유발하고 있냐면 보라색 버튼의 내용물을 바꾼다라는 요 한 줄로 지금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트값 하나를 바꾸겠다라고 한 건데 수많은 수십 수백 개의 인트값이 그 순간 연쇄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앱 뒤에서 이 전반적인 컴포넌트 트리 포함 관계를 기준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쫙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복잡한 코드가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걔네가 없다면 현재 우리 앱은 우리 상상대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 뷰들 중에 일부 뷰들이 화면, 그러니까 본인이 포함되는 다른 뷰를 기준으로 너비랑 높이를 정하겠다, 위치를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너비랑 높이를 매치 패런트 또는 웹 컨텐트로 하겠다. 또는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하겠다. 그런 놈들이 중간에 숨어 있으면 걔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뷰들 때문에 걔의 너비랑 높이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이어스를 지정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쇄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다루기 전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체크박스 클릭하면 그 체크박스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걔가 체크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냥 걔 파인드 해와갖고 점 찍으면 우리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레이아웃을 다루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여러 뷰들 사이에 데이터 흐름을 이제 눈으로 구경하기 시작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게 지금 이 두 번째 세트의 핵심입니다. 화면을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면에 보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뷰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포함 관계를 구성하면서 서로 일종의 의존성을 가져가면서
본인의 어트리뷰트 값에 대한 의존성을 가져가면서 모여 살고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의존성을 깨거나 아니면 그 의존성에 힘입어서 하나를 바꿨을 때 다른 게 다 바뀌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연출을 하시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런 의존성이 훨씬 더 짙게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죠? 버튼 100개 있을 때 가운데 있는 버튼 하나 건으로 바뀌면 밑에 있는 다른 애들 다 올라온다고 여러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도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지금 연출해 본 거죠. 프레임 레이아웃이 남은 영역 다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은 영역이 늘어난 겁니다. 위에 있던 애 높이가 줄어들면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쇄가 연출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번째 세트는 딱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한 셈이 돼요. 다음 세트에서 이제 액티비티라는 걸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액티비티라는 건 맨 처음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기본 제공해준 그 하나를 쓰고 있어요. 메인 액티비티라는 거. 근데 그 액티비티를 여러 개를 도입해서 하나의 앱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그 액티비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걔가 세 번째 세트고 그때도 우리는 결국은 아마도 뒤에서 우리 앱 뒤에서 복잡한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 데이터가 언제 흘러갈까? 예를 들면 어떤 중괄호 내용을 실행할 때 우리가 적어놓은 어떤 메서드, 호출식 계산할 때 그런 모든 작업이 발생하겠구나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맛보기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트부터는 우리가 적는 코드 자체의 의미보다 걔로 말미암아 발동되는 앱 뒤에서 실행되는 코드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게 될 테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일단 매짐을 지어놓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최종 목표입니다. 이거 최종 목표 오늘 할 수 25분이네요. 집에 가야겠죠, 님들. 최종 목표는 일단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보니까 제가 제정신이었나 봐요. 최종 목표 부분은 별표를 쳐놓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얘는 뭐 할 거냐면 로그인 기능을 한번 구사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디 치세요, 비밀번호 치세요, 밑에 로그인 버튼 길다랗게, 요즘 메타죠. 길다랗게 해놓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저 사람이 에디 텍스트에 잘 적어놨다면 로그인 성공 화면을 띄웁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패 화면을 띄우는 거예요. 와 같이 전체 화면을 그때그때 서로 다른 뷰들을 보여줘가면서 구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남는 시간이 이제 좀 생길 거예요. 그때 구체적으로 뭐 할지는 우리 수업용 톡방에 투표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남는 시간은 이제 여러분 과제 남반 봐드리는 걸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